네, 어제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마주 앉았는데요. 여기서 도출된 내용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방부 대북 정책관을 지냈던 조용근 장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 성명 발표를 미뤘어요. 그 팩트시트 나온 다음에 최종 발표한다. 좀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렇게 가까이 SCM과 한미 정상회담이 붙어 있어서 일단 공동 성명이 팩트 시트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그 한미 국방부에서 했던 공동 성명이 팩트 시트와 결이 다르면 안 되어서 아마 팩트 시트가 먼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팩트 시트 내용을 혹시 그럼 공동 성명도 다시 사후 조율이 가능한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공동 성명은 뭐 실무끼리도 할 수 있고 장관한테 보고 드리면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JB타임즈에서 우리 장군님께 여쭤보겠다고 미뤄놓은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헤그세스 장관이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은 자국 방어와 함께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에서 최상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이 뭘까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2020년대 초반부터 미국은 통합 억제라는 개념을 들여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중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제 미국은 독자적으로 이것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첨단 기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잡으려면 동맹국 우방국 레이더가 잡아줘야 사실상 미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이것을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실 동맹국과 우방국이 이제 함께 그 미국의 군사 전략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통합 억제 개념입니까? 그게 통합 억제 개념이고, 간단히 얘기를 하면 대중국 견제에 한국군도 나서야 된다. 일단 미국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이 동맹국과 우방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추진 잠수함 승인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대중국 견제 동참, 이걸 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미국은 그렇게 생각할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해 나가면서 이 핵추진 잠수함의 작전 반경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한미가 협의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 그것까지 협의 사항에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렇죠. 작전 계획은 일단 전작권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것은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무 검토 단계, 협의 단계에 들어가서 핵추진 잠수함 오케이 승인해 줄 텐데 다만 작전 반경을 이렇게 넓혀서 대중국 견제도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가지는 아직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려면 우리가 전시 계획이라든가 군이 움직이는 작전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까지 주한미군은 대부분 그 북한을 딱 공격하거나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이러한 것에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체계 하나가 들어온다고 해서 중국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전략 자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대중국 견제용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통상적 절차에 따르면 이 하나의 무기 체계를 넘겨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이 무기를 가지고 어디까지 어떤 반경 내에서 작전을 펴야 되는지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넘겨준다. 그렇습니다. 근데 핵추진 잠수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드도 이제 그런 개념이었지만 사드가 들어와서 결국 한반도에서 운용될 때는 북한의 미사일에 딱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정돼서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미가 협의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어제 그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어요. 헤그세스 장관이. 근데 엊그제 이제 그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이제 짚었습니다만 미국은 그러니까 필리 조선소에서 지어라. 이 입장에서 안 물러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를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조선소를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면서 SNS에 이제 필리 조선소에서 짓기로 하였다. 그다음에 조선업이 부응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그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미국은 조선업 부흥의 그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엊그제도 진단했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엄청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조의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어제 그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약 10년 걸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그것의 전제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했을 때 10년이 걸린다는 전제인 겁니다. 그럼 필리조선소에 건조하면 2-30년 걸립니까? 그 사실상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를 하려면 예. 일단 우라늄 뭐 핵처리 시설까지 다 만들어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는데 잠수함 건조 시설을 만들어내는 것도 뭐 혹자는 3-4년에서 10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러면 때문에 건조 장소를 놓고 이게 결렬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근데 이미 정상께서 예.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것은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렬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시간은 분명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어제도 잠수함 말고 수상전투함을 언급을 했는데 그건 뭐예요? 수상 전투함은 역시 조선업 부흥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죠. 뭐 패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수상함 건조 기술, 우리의 전투함 건조 기술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걸로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능력, 그다음에 인력이 우리는 거의 뭐 완벽하게 되어 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미국의 구상은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매개로 그냥 니네 필리 조선소 어차피 인수했으니까 이거 군함 만드는 아예 조선소로 전문 특화시켜.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만들어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은 경제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예.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걸 안보 차원에서 좀 바라보는 것으로 예. 그렇게 좀 결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 그 팩트시트 D라고 합니다만 공동 성명에 이 잠수함 관련 내용을 어디까지 담길 수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담긴다면 예. 그 뭐 정상 간의 합의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으로 이번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얘기했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미국은 그런 추상적 문구. 예, 그 정도 문구뿐이 지금 예를 들어갈 들어서 수가 그러면 없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도입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방법론은 아마 안 담길 것이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담긴다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네네. 안 담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까지 한미 국방 장관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논의할 과제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디 뭐 건조를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안 되어 있고 아마 논의가 되었다면 원론적 수준에서 예. 정상 간의 합의가 되었으니까 한미 국방부 차원에서 이것을 잘 해나가자라는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는 어떻게 논의가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측을 하십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는 사실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간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까지 해왔던 그 프로세스 절차를 그대로 하되 좀 조속히 하자는 수준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제 생각에 이게 사실은 그 전작권 전환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기본 운용 능력이라는 IOC, 완전 운용 능력이라는 FOC,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이라는 FMC를 거치면 전작권 전환이 되는데 사실 2019년도에 IOC를 하고 나서 FOC가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못 하고 있는 상태. 완전 운용 능력? 완전 운용 능력. 그럼 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할 수 있는 정도, 네. 최초의 운용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운용은 이제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이게 중간 단계 평가인데 네. 이 중간 단계 평가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요? 근데 정말 문제는 그 세부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세부 조건이 수십 개인데 네. 이 세부 조건을 평가를 하는데 이건 능력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능력 평가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이 세부 조건에 너무 집착하다가는 사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가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저거 떠나서 장군님이 보시기에 미국이 정말로 전작권을 넘겨주는데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그게 사실은 요번에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한 것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럼스펠트 장관이 이제 저희한테 넘겨주겠다. 2012년에 넘겨주겠다. 15년에 넘겨주었다고 한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 정부나 미군에서 얘기했던 것은 조건이 충족되면 넘겨주겠다는 것이 입장이었는데 요번에 헤그세스 장관이 훌륭하다. 한국 방해에 대해서는 한국화가 보다 더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회의 창이 좀 열려 있지 않은가. 기회는 네, 기회는 좀 바뀌고 있다. 의지는 좀 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분위기가. 네. 근데 그러나 미군들 차원에서 좀 군사적인 차원에서 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조건을 따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예, 군인들 입장에서 이것이 됐나? 우리가 좀 더 이걸 더 가져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있다 보면 사실상 이것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저희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달성을 못했던 것이 이러한 세부 조건에 너무 집착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스터 플랜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어떻게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가져올 것이냐. 이것이 한미가 합의되어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그러면 전환의 마스터 플랜 일정표까지 해가지고 짜고 그걸 가지고 미국한테 그렇습니다. 요구를 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합격됐다. 이렇게 그냥 합의돼 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너무 수동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 조건. 영내 안보 환경 변화는 근데 안보 환경은 지금 미국이 오히려 미국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를 해야 되는 이건 도저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결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 번은 손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두 가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어제 저희가 그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정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성일정 의원은 그 핵 잠수함과 관련해서 작년에 미국이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이미 이야기를 했다. 거의 기정사실 비슷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동맹 현대화도 결국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합의한 것은 매우 큰 성과다. 그러니까 사령관 선에서는 뭐 그 얘기 그냥 개인 의견. 그러니까 추진력이 없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부가 합의해주고 계속 말씀드리는 그 미국 내 비확산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집단과의 또 다른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라고 보입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어제 그 국정원이 국회 정부의 비공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분기점이 내년 3월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3월인가 했는데 3월에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얘기는 트럼프가 한미 연합 훈련을 안 하거나 대폭 축소한 카드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해석이 뒤따라 보는데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습니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부가 바뀌고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아직도 적대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는 실례로 드는 것이 한미 연합 연습입니다. 네네네. 한미 연합 연습을 이번 8월에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그다음에 총참모장 굉장히 각급의 이러한 그 주요 지휘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미국이 북한한테 보여주는 가장 큰 실체는 사실 한미 연합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8년 6월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적이 있어서 중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카드로 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 카드가 북한한테도 주요할 수 있다고 북한한테 매우 그러니까 상징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북한이 계속 도대체 니네가 바뀌는 게 뭐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마 이 훈련 하지마 그러면 오케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2018년 6월에 했었던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공동성명 바로 그냥 거기서 말씀하셔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거는 사실 군사적에서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연기시키고 또 8월에 훈련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 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